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가끔 옥수수 생각이 좀 나요. 원래 옥수수는 이제 한여름, 늦여름에 먹어도 맛있는데 또 겨울에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요? 우리는 옥수수를 단순하게 뭐 이렇게 쪄서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곡물 생산량,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곡물 생산량의 3위에 들어요. 그러니까 3대 곡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가 뭐 가끔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좀 이게 심하는 거니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전 세계를 따질 때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로 약도 만들고, 그래 종이도 만들고, 플라스틱이나 금형, 방직, 온갖 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휘발유나 석유가 고갈이 되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물엿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옥수수 전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종대왕님 때 없었죠. 옥수수는 미국에만 있었어요. 미대륙.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미대륙을 발견하고선 그러고선 이제 유럽으로 알려지고 또 유럽에 알려진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알려지는 거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시대 때 옥수수 먹고 힘냈다. 그럼 그건 진짜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막 상식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이 옥수수를 한문으로는 옥촉서라 그래. 옥촉서. 근데 일단은 이게 구소록자인데 이 서는 기장서자예요. 그리고 촉은 이제 총나라. 중국에서 서쪽 지역, 총나라 지역을 말하는 거고, 옥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옥 정말 우리 옥 있잖아요. 중요한 거. 그걸 말하는데 왜 이름이 붙었을까를 알으면은 옥수수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서 요걸 잠깐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서를 보면은 다시 잘 볼까요? 이게 무슨 자예요? 벼화자죠. 벼화. 곡물. 그리고 요건 이제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곡식 알곡. 벼화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사람인자도 되고 들립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뭐예요? 물숫자죠. 물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곡식에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곡식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겠죠. 그래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로 봐서 벌써 아하 이거는 술을 만드는 곡식이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귀하고 이럴 때 옛날에는 기장으로 술을 담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기장으로 술을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아있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이 벼화가 이렇게 기장이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그만 알곡 알배가 있고 이렇게 좀 늘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내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런데 기장이 있으면은 늘어지니까 이 늘어지는 모양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또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글씨를 좀 받았는데, 이거 보여요? 이게 옛날 기장서자래요. 옛날 이제 상형문자인데, 요거 벼화에다가, 이거 비우자. 우리 우산한다, 비가 온다 할 때 우자 쓰죠? 그러니까,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여름에 비가 오면은 쑥 자라요. 그래서 알곡 같은 것이 비가 오면 잘 자란다.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장은 해석은 됐는데,
요 촉서는 뭐냐? 수수에 수수. 우리 수수 팥떡하고 할 때 수수 있죠? 수수를 촉서라고 그래,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수가 중국 본토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서쪽 지역, 총나라 지역에서 건너왔나 봐요. 그러니까 총나라 지역에서 건너온 기장 비슷한 거. 그래서 이름을 이제 수수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 수수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곡식이 이제 수는 드리울 숫자, 이게 또 드리워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됐다라고 이제 해석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수수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됐어요. 자, 선은 기장, 촉서하면은 수수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옥자를 또 왜 붙였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알곡, 곡식 중에 껍데기를 벗기자마자 알곡 형태로 있는 거는 옥수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벼를 손으로 벗길 수 있어요? 벼껍질? 못하죠. 뭐 볼이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뭐 옥수수만 딱 손으로 딱 까자마자 익혀서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색깔이 어때요? 노릇노릇하니 그 옥색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도정을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그냥 딱 먹기도 좋고 또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옥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모양새도 꼭 이 수수 비슷하거든. 꼭 이제 멀리서 볼 때는 꼭 수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할 때는 아하, 수수의 일종인데 그 특별히 참 되게 좋은 거더라. 그래서 옥자를 해서 옥촉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단어를 알으면은 그 뜻이 이해가 되거든요. 한문을 알으면 그 뜻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딱 보면 뭐가 뜻이 이해가 돼. 아, 이거는 술 담그는 거구나. 기장이나 수수나 옥수수나 다 술 담아 먹기 좋겠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옥수수가 콜럼버스가 미대로 발견한 이유가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왔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제 공식 기록으로는 콜럼버스가 미대로 발견하고 이제 중동 지역을 거쳐서 거기에서 회교도, 옛날에 회회교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회외교라고 그랬죠. 예, 회외교라고 하는데 회교도 있죠. 이슬람교.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그것이 중국으로 전파가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 왔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어사전이 순몽자해라는 책이 있어요. 순몽자해. 제가 편의상 한글로 쓸게요. 순몽자해는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에요. 최초의 국어사전. 근데 여기에 율무를 설명하는 문장에 옥촉서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여기는 율무의 이명으로 나와요. 야, 율무를 옥촉서라고도 한다. 이명으로. 이명이란 다른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옛날 옥수수, 지금은 옥수수가 알이 총총히 배겼습니다만 옛날 원시종, 개량하기 이전 거, 옛날 옥수수는 옥수수라는 이만해도 알이 성근성근 열려 있어요. 지금도 가끔 시골에서 옥수수 보면은 들여문 거라든지 알이 들찬 거는 알이 몇 개 없죠. 옛날 원시종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언뜻 옛날 사람이 딱 볼 때는 꼭 율무 같거든.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최세진이란 분이. 우리나라 선조입니다만. 그래서 율무의 이명으로 썼어요. 근데 순몽자해가 책이 언제 나왔냐면은 1527년에 나왔어요. 1527년에 나온 순몽자해에 율무의 이명으로 옥촉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진짜로 율무의 이명으로 썼느냐? 다른 책을 다 뒤져봐도 율무의 이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옥촉서로 했을까? 이거는 이 당시에 벌써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옥수수인데 그걸 모르고 율무 비슷한 품종인계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아주 의미가 있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0 몇 년도인가?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 게 불과 20년,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전달된 것이 20, 30년밖에 안 되는. 이거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약간 이제 전문적인 얘기가 돼요. 이런 전문적인 얘기는 뭐 그만두고. 또 옥수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재밌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광합성 한다는 얘기 들어보죠. 광합성. 그 식물이 햇빛을 받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래서 녹말을 만든다, 전부를 만든다. 그래도 인간이 그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광합성 기전에는 크게 C3 사이클이 있고 C4 사이클이 있대요. 이거 뜬금없이 왜 이거냐? 이건 또 전문적인 얘기하면 끝이 없고, 이건 이제 카본이라는 뜻이에요. 탄소. 카본. 탄소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온도, 이게 효율, 그 광합성 효율을 말할까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광합성 효율이 일정 정도 좋아지다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좋아지다 일정 정도 가다 오히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최적의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C3 사이클, 뭐, 더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켈빈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켈빈. 켈빈이라는 사람이 그 발견을 했대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켈빈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의 C3 사이클이 이래요. 그런데 C4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계속. 물론 온도가 아주 올라가면 식물이 타버리겠지. 그 정도 온도가 아니라 웬만큼 온도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율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식물의 광합성 이게 좋겠죠, 이게.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C4에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낮에는 공장이 가동이 되고 밤에는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 밤에도 공장을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놨는데 밤에는 다 까먹는 거야. 자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낮에는 사실 뭐 올라가면 많이 효율을 못하고 일정 정도 많이는 생산 못하지만 밤에도 에너지 소모량이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들고, 이건 공장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낮에 열심히 벌어놓은 거 밤에 다 까먹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C4 사이클은 어느 지역에 잘 자랄까요? 낮에는 온도가 높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는 동네. 그런 데서 잘 자라요. 왜냐면은 낮에는 생산을 많이 하고 에너지 생산을, 밤에는 공장 온도가 떨어지면 공장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 에너지 소비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 곳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그런 데가 어딜까요? 뭐 사막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또 뭐 만주벌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그래서 그 이 옥수수가 이 특징적인 게, 옥수수나 수수나 기장이나 이런 것이 다 C4 사이클에 속해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어느 지역에 잘 자랄까요? 강원도 산골 지역이 잘 자라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옥수수 농사를 짓겠다, 시골 가서 농사 짓겠다 할 때 평야지대, 해변가 뭐 이런 데서 옥수수 짓는다 이러면은 좀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선 농사 져야 된다.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이 C4 사이클의 식물의 특징은 공장도 가동하려면 힘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물을 많이 빨아들여요. 물도 많이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많이 빨아들여요. 또 많이 빨아들이면 발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쟁이 같은 놈이야.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그거를 우리는 발산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발산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는,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상의학에서 말을 할 때는요, 이 태음인들 있죠, 태음인들. 사상의학에서 이제 태음인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좀 가죽이 좀 두꺼워요. 가죽을 나를 때는 이 안에 가죽을 만져야 돼요. 이 바깥의 가죽이 아니라 이 안쪽 가죽을 만져보면은 가죽이 대체적으로 좀 두꺼워요. 가죽이 두꺼우면은 땀이 날 때 어떻게 날까요? 땀이 잘 안 나요. 안 나다가 나면은 굵은 땀방울이 나오겠죠. 자, 피부 가죽이 얇으면은 평상시에 뭐 호흡을 한다든지 이게 잘 될 텐데, 두꺼우면은 평상시에 안 하다가 나오면 와장창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태음인들이 되게 보면 땀을 흘리면은 줄줄 흘러요. 뭐 밥 먹다가도 땀 흘리고, 사우나 가면 땀 뻘뻘 흘리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소음인은 가죽이 얇아요. 그러니까 땀이 별로 안 나겠죠. 사우나 가도 땀 별로 안 나고, 뭐 매운탕 먹어도 땀 별로 안 나요. 여름에 돼도 땀 안 나고. 그런데 태음인은 땀이 뻘뻘 나는 스타일. 요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죽이 두꺼우니까. 가죽이라고 하는 거는 두꺼우면은 피부 호흡을 하면서 이게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가야 되는데 노폐물이 잘 안 나가겠죠. 그럼 몸이 찌뿌듯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태음인들이 몸이 찌뿌듯하면은 일부러 땀을 흘리면 몸이 개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음인들이 이런 거를 먹으면은 옥수수 먹으면 더 좋겠더라.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팝콘 있죠? 팝콘. 팝콘이 뭐 요새 생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400년 전 기록을 보면 본초강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팝콘 이야기가 나와요. 옥수수를 튀겨서 먹었다. 튀겼더니 마치 흰 꽃이 피는 것 같잖아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몸이 찌뿌러다는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옥수수 차를 먹죠. 자, 옥수수 차를 여름에 먹을까요? 아니면 겨울에 먹을까요? 여름에. 자, 그럼 보리차는 언제 먹을까요? 그럼 보리차는 성질이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갑죠, 보리차는. 보리차 먹고 나면 몸이 시원하죠. 옥수수차 먹으면 어때? 몸이 따뜻하죠. 자, 옥수수차는 따뜻하고 보리차는 차가워요. 그래서 어린애들, 깐난 애들 열 난다든지 속에 막 열병 나면은 보리차를 주죠. 그러면은 열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염, 설사 걸렸다. 그러면은 장염이라고 그러죠. 장염이 뭐냐면은 소장대장의 장이 불화가 2개야. 열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설사를 쫙쫙해요. 요럴 때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리차를 먹으면은. 근데 옥수수차는 따뜻해요. 자, 그러면은 보리차 먹으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차가운 사람들. 몸이 차가운 소음인들 같은 경우. 또 태음인 중에도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차가우니까 보리차 먹는 것보다 옥수수를 섞어 먹는 이런 사람이 많죠. 그리고 겨울에는 옥수차를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보리차 먹고 겨울에는 옥수차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몸에 열이 많으면은 보리차, 몸이 차가우면은 옥수차를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혹시 잇몸 질환제 ZML인데 우리 인사도면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 추출했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옥수수를 먹으면은 잇몸이 치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토막상시도 알아두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알 때 옥수수를 보면은 몸에 북이 있을 때 옥수수 수염 끓여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몸에 이뇨가 잘 돼요. 그러니까 탁기를 잘 뿜어내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붓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속에 탁한 기운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 이제 쭉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옥수수는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기운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몸이 차갑고 몸이 찌뿌르다는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배가 차가운 사람이 옥수수차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배 차가운 사람. 배가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하죠. 그런 사람 옥수수차 먹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학습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뭐 얘가 길어졌습니다. 이번 주 이걸로 좀 맞추죠. 예, 감사합니다.